옛날 조선시대 구월산 깊은 곳에 일심도사라는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일심도사는 주역에 통달하여 천기를 꿰뚫고 세상의 이치를 손금보듯 알고 있었지요. 그의 명성을 듣고 많은 이들이 찾아왔지만 도사는 아무나 제자로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안목으로 보아 재주와 인성이 뛰어난 이들만 곁에 두었지요. 그중 지연이라는 19 총각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원래 먼 고을 선비의 아들로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학문에 뛰어났으나 집안이 몰락하여 부모를 여의고 의지할 곳 없이 떠돌다 일심도사의 문화에 들어왔지요. 지연은 용모가 준수하고 성품이 착했으며 배움에 열정이 넘쳐 도사의 총애를 받았답니다. 지연아, 내 재주는 좋으나 아직 마음이 흔들리는구나. 주역은 마음을 다스려야 깨우칠 수 있느니라. 도사는 가끔 이런 말을 했지만 지연은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답니다. 젊은 혈기가 왕성하니 어찌 마음이 고요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지연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도사에게 가르침을 받고 해가 저물면 30리 떨어진 고을의 작은 초가로 돌아가 홀로 지냈답니다. 어느 저녁 지연은 평소와 같이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이고 서늘한 바람이 뺨을 스치는 초가을이었지요.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내려가던 지연은 건바위라 불리는 큰 바위를 지날 때였습니다. 아이고, 누가 좀 도와주셔요. 가냘픈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연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자색이 빼어난 여인이 바위 아래 쪼그려 앉아 발목을 감싸쥐고 있는 것이 보였지요. 여인은 흰 비단 저고리에 옥색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이런 산길에서 보기에는 너무도 이질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지연이 다가가자 여인은 고개를 들어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두 눈은 마치 가을 호수처럼 맑고 깊었으며 백옥같이 하얀 얼굴에 도화빛 입술이 어찌나 고왔던지 지연은 한동안 말을 잇고 여인을 바라보기만 했지요. 공자님, 혹시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여인의 목소리는 산속의 맑은 물소리처럼 청아했습니다. 지연은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낭자, 어떻게 된 일이오? 이런 깊은 산속에 홀로 계시다니. 발목을 삐었어요. 집에 돌아가려고 지름길로 오다가 실수를 했지 뭐예요. 아이고, 너무 아파서 걸을 수가 없네요. 여인은 눈물을 찍어내며 발목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보였지요. 지연은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 좀 봅시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여인의 발목을 살폈습니다. 여인의 발목은 조금 부어 있었으나 지연이 보기에는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빨리 걸을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천천히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한 발짝도 못 디디겠어요. 너무 아파요. 여인이 애처롭게 호소했습니다. 지연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해는 점점 지고 있었고 산길은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집이 저 토끼길 너머에 있어요. 초면엔 너무 무례한 부탁인 줄 알지만 혹시 업어주실 수 있을까요? 여인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여인을 업고 가는 것이 내키지 않았지만 이대로 어두운 산속에 여인을 두고 갈 수도 없었지요. 그럼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지연은 허리를 숙여 여인을 업었습니다. 여인은 가볍게 지연의 등에 올라탔고 지연은 그녀가 가리키는 대로 토끼길을 따라갔습니다. 여인의 몸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풍겼는데 마치 봄날의 매화 향기 같았습니다. 그 향기에 지연은 묘한 감정을 느꼈지요. 한참을 걸어가자 숲속에 아담한 기와집이 나타났습니다.
밤하늘의 달빛이 비쳐 은은히 빛나는 기와 지붕은 마치 보석처럼 아름다웠지요. 지연은 발걸음을 멈추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런 깊은 산 속에 이렇게 멋진 기와집이라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답니다. 산속 이런 곳에 저런 기와집이 있다니 이상한 일이구려. 여기가 댁이시오? 지연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네, 소녀가 거처하는 누추한 집이랍니다. 홍련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비록 초라하지만 안으로 들어가 주시겠어요? 밖은 이제 쌀쌀해지고 있어요. 아니, 절대 누추하지 않소이다. 오히려 너무 훌륭해 놀랐소이다. 이런 산 중에 어찌 이리 훌륭한 집이 있단 말입니까? 지연이 기와집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홍련이 그윽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친께서 남몰래 지어두신 별장이랍니다. 산세가 좋아 휴식하기에 그만이지요. 비바람 맞지 않게 어서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지연이 여인을 데리고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니 이상하게도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지문 너머 방 안은 깨끗하고 정갈했으나 인기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지요. 벽에는 꽃과 나비가 그려진 비단 병풍이 둘러져 있었고 방 한켠에는 청동 향로에서 은은한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향기는 지연이 전에 맡아본 적 없는 이상하게 달콤한 향이었지요. 참으로 향기롭소이다. 무슨 향인지요? 지연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홍련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요. 저 멀리 서쪽 오랑캐 나라에서 가져온 희귀한 향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하지요. 지연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쌍촉 촛대의 불이 밝게 타오르고 구석에는 비단 이불이 정갈하게 개어져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낭자, 댁에 다른 식구들은 없소? 이 넓은 집에 홀로 계시는 것이오? 지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홍련은 눈을 내리깔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녀는 혼자 살고 있답니다. 부모님은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고 몇 년 전 정혼자마저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않으셨지요. 시집도 못 가고 홀로 지내고 있답니다. 참으로 가엾소이다. 지연이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오나 소녀는 운명을 받아들였답니다. 때로는 외롭지만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게 되니 오늘은 하늘이 돕는 것 같네요. 홍련이 수줍은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연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런 산속에 아리따운 젊은 여인이 홀로 산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지요. 더구나 그녀의 몸가짐과 말투는 양반가의 교수 같았는데 어찌 홀로 집을 지키고 있는지 의아했답니다. 그런데 낭자, 어찌 이런 깊은 산 중에 홀로 계시오? 도적이나 산짐승도 많을 텐데 두렵지 않소? 산신령님이 지켜주시니 평안하답니다. 그리고 홍련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때로는 마을에 내려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오지요. 오늘도 그러다가 발을 다쳤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로다. 지연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홍련은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발목이 또 아파오네요. 공자님, 찬물을 떠와 제 발목을 좀 주물러 주시겠어요? 그러면 금방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리하지요. 어디서 찬물을 구할 수 있소? 뒤뜰에 우물이 있답니다. 거기서 맑은 물을 떠오시면 됩니다. 지연은 뒤뜰로 나가 우물에서 차가운 물을 떠왔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보니 홍련은 이미 치마를 걷어올리고 앉아 있었지요. 지연은 그녀의 발목을 조심스럽게 주물렀습니다. 여인의 발목은 달걀처럼 매끈하고 하였으며 손끝에 닿는 살결은 부드러운 비단 같았습니다. 지연은 어쩐지 얼굴이 화끈거렸지요. 아이고, 시원하네요. 공자님 손길이 참 따뜻하고 보드랍습니다. 홍련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글을 읽는 서생이라 손이 보드랍지요. 농사 짓는 분들의 굵은 손에 비할 바 아니지요. 지연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홍련이 호치마를 더 올려 하얀 허벅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달빛 같은 흰 피부가 방 안의 촛불에 은은히 빛났지요. 지연은 당황하여 고개를 획 돌렸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하초가 뻐근하게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지요. 왜 그리 놀라시나요? 발목 위쪽도 좀 아픈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가씨 앞에서 실례가 될까 하여. 지연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아이 참, 공자님 얼굴이 발갛게 익었네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홍련이 장난스에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스승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남녀간의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하셨기에. 지연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이라면 혹시 9월산의 일심 도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련이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지연은 놀라서 홍련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찌 그것을 아시오? 이 근방에서는 유명한 도사님이시지요. 소문으로만 들었답니다. 홍련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 훌륭한 스승님을 모시는 공자님도 틀림없이 덕이 높으신 분이겠군요. 아닙니다. 저는 아직 배움이 한참 부족한 불초한 제자에 불과합니다. 너무 겸손하시네요. 어머, 벌써 발목이 나은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씻은 듯이 나았네요. 홍련이 발목을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홍련은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목이 아프다더니 이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그러나 지연은 그런 생각도 잊을 만큼 홍련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있었지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은인을 그냥 보낼 수 없지요. 홍련이 나지막이 말하고는 다른 방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홍련은 화려한 주안상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상 위에는 청화백자의 맑은 술이 담겨 있었고 안주로는 말린 고기와 계절 과일들이 곱게 놓여 있었지요. 심지어 금실로 장식된 숟가락과 젓가락까지 있었으니 마치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어디서 이런. 지연이 당황한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보답은 해야겠지요? 소녀가 직접 준비한 작은 술상이랍니다. 부디 받아주세요. 홍련이 정중히 권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요. 지연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공자님, 홍련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밤이 이리 깊었는데 어디를 가신단 말입니까? 밖은 이미 캄캄하고 산길은 위험하답니다. 산짐승들도 돌아다니고요. 여기서 하룻밤 묵고 가셔도 괜찮답니다. 지연은 망설였습니다. 해는 이미 져서 밖은 어두웠고 산길을 다시 내려가는 것은 위험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낯선 여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는 것도 마음에 걸렸지요. 그리 걱정하지 마시오. 저는 이 산길에 익숙하니. 아니에요. 오늘 밤은 산신령님도 노하셔서 산에 험한 짐승들이 많이 돌아다닌답니다. 지난달에도 호랑이가 나타나 어린 소년을 물어갔다는 소문이 있었지요. 홍련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홍련이 은잔의 맑은 술을 따랐습니다. 이 술은 소녀가 직접 담근 것으로 피로를 풀어주는 효능이 있답니다. 한 잔만 드시고 가셔도 좋아요. 홍련이 은잔을 내밀었습니다. 지연은 마침내 여인의 권유를 받아들여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인이 따라주는 술 한 잔을 거절하기 어려웠지요. 술은 투명하고 맑았으나 향이 진하고 달콤했습니다. 참으로 향기로운 술이로구나. 이런 술은 처음 마셔봅니다. 지연이 한 모금 마시고 감탄했습니다. 산에서 자란 꽃과 열매로 담근 술이랍니다. 공자님 같은 분께 대접하려고 아껴두었지요. 홍련이 다시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한 잔, 두 잔. 술이 몸에 퍼지자 지연의 머리가 몽롱해지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몸은 이상하게 뜨거워졌고
홍련의 얼굴은 점점 더 아름답게 보였지요. 어찌 이리 취하는지, 이게 무슨 술인지요? 평소에 술을 잘 마시지 않으나 이렇게 빨리 취한 적은 없었소이다. 지연이 살짝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산에서 직접 담근 특별한 술이랍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근심을 잊게 해준다고 하지요. 홍련이 살포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공자님이 많이 취하셨네요. 괜찮으세요? 괜찮소이다만 조금 어지럽소. 지연이 이마를 짚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으로 모셔드릴게요. 잠시 누워 계시면 나아질 거예요. 홍련이 지연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홍련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달콤하게 들려왔고 그녀의 채취는 더욱 강하게 지연의 코를 자극했습니다. 지연은 그녀의 손에 이끌려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는 화려한 비단 이불이 펼쳐져 있었고 베개에는 꽃향기가 배어 있었지요. 홍련이 촛불을 끄자 방 안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습니다. 달빛만이 창호지를 통해 희미하게 스며들었지요. 지연의 가슴은 두근 반 세근 반 쿵쿵 뛰었습니다. 낭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은 스승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도를 보지 못하느니라. 항상 절제하고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스승의 말씀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지연의 몸은 이미 여인의 향기와 술기운에 취해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홍련이 지연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면 어찌 피하실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오늘 밤만이랍니다. 우리의 인연은 운명이 이끄는 것이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홍련의 목소리는 마치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속삭임은 달콤한 독과 같아 지연의 이성을 마비시켰지요. 생전 처음 여인과 함께 이불 속에 들어간 지연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반드시 누웠는데 홍련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지연의 옷을 하나둘 벗겨 나갔습니다. 공자님, 이리 어여쁜 용모를 지니셨으니 제가 첫눈에 반할 수밖에 없지요. 이런 깊은 산 중에 이리 잘생긴 공자님을 만나니 제 가슴이 한없이 뜁니다. 홍련이 지연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낭자도 참으로 아름다우시오. 하오나 이런 것이. 지연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말씀은 그만하시고 이 밤을 즐기시어요. 내일 아침이면 꿈만 같은 하룻밤이 될 테니. 홍련이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홍련의 손길은 뱀처럼 지연의 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방중술에 지연은 숨이 넘어갈 지경이었지요. 홍련의 흰 살결은 초승달처럼 빛났고 두 볼은 도화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지연은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느꼈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이 기분 좋게 느껴졌습니다. 낭자, 이름을 알려주실 수 있겠소? 지연이 홍련의 귓가에 물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홍련이라고 해요. 연꽃처럼 물들지 않고 살고자 했지만 공자님을 만나니 마음이 물들어 버렸네요. 홍련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우리 오늘 밤 잊지 못할 인연을 맺어보아요. 공자님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지연이라고 하오. 지연이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지연 공자님? 홍련이 그 이름을 입에 굴리며 속삭였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이네요. 오늘 밤 지연 공자님은 제 사람이랍니다. 홍련이라 이름한 여인은 지연의 귓가에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꿀이 흐르는 듯 달콤했지요. 지연은 그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인에게 몸을 맡겼습니다. 질펀하게 운우의 정이 지나간 후 지연이 또 한 잔 술을 받아 마시자 다시 촛불이 꺼지고 거친 숨소리가 방을 덮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 다시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지연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듯 몸이 가벼웠고 자신의 몸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푸른 빛의 연기 같은 것이 자신의 입에서 빠져나와 홍련의 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어렴풋이 보았지요. 그러나 너무 기분이 좋아 깨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치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그렇게 꿈결 같은 시간이 흐르고 먼 산 너머에서 닭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공자님, 잘 주무셨나요? 홍련이 지연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달콤했지만 어딘가 만족감이 가득한 목소리였지요. 아이고, 벌써 새벽이네요. 공자님, 이제 가셔야겠어요. 스승님께서 기다리실 테니. 홍련이 지연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겨우 눈을 떴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입은 마른 모래를 삼킨 듯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팔다리는 마치 나무 토막처럼 무감각했고 온몸에는 식은땀이 배어 있었지요. 몸이 이상하게 무거웠고 마치 큰 병을 앓고 난 것처럼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몸이 왜 이리 힘이 없지? 지연이 힘겹게 일어나려다 도로 침상에 쓰러졌습니다. 어젯밤에 피로가 남아있나 봐요. 홍련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신 게 아닌지요? 아니, 그저 몸이 이상하구려. 이렇게 기운이 없기는 처음이오. 어제 마신 술이 좀 독하기도 했고, 밤새 잠을 설치셨으니 그럴 수도 있지요. 홍련이 걱정스러운 듯 지연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은 없네요. 조금 쉬었다 가시는 건 어떨까요? 안 됩니다. 스승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 빨리 가야겠소. 지연이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홍련은 지연이 옷을 입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어제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지요. 하지만 지연의 몸은 이상할 정도로 허약했고 다리는 자꾸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연은 홍련의 말대로 옷을 추스르고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참 이상하오. 이리 기운이 빠진 적은 처음이오. 마치 한 차례 크게 병을 앓은 듯하오. 지연이 자신의 팔을 붙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푹 쉬시면 곧 나아질 거예요. 밤새 무리하셨으니 그럴 수 있답니다. 홍련이 다정하게 지연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지연은 겨우 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몸이 이상할 정도로 무거웠고 마치 몇십 리를 걸어온 것처럼 지친 상태였지요. 문간에 서서 지연은 홍련을 돌아보았습니다. 홍련 아가씨, 언제 다시 뵐 수 있을까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홍련은 붉은 입술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리 보고 싶으시다면 내일 저녁에 다시 오세요. 제가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보다 더 특별한 밤을 선물해 드릴게요. 그리하겠소. 내 기필코 꼭 오리이다. 지연이 약속했습니다. 홍련은 수줍은 듯 미소 지었지요. 저도 다시 배울 날이 벌써 기다려집니다. 지연 공자님, 부디 건강히 돌아가시어요. 지연은 그 모습에 또 한 번 마음을 빼앗겼지요. 홍련의 아름다움은 새벽녘 희미한 빛 속에서도 여전히 빛났고 그 모습은 지연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았습니다. 묘시가 되어서야 지연은 그 여인의 집을 나와 후들거리는 발걸음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산길은 어두웠지만 이상하게도 길이 훤히 보였고 마치 누군가가 지연을 인도하는 듯 했지요. 그렇게 지연은 간신히 자신의 초가집에 도착했습니다. 이상하구나. 몸은 1000근이나 되는 것 같은데 집에는 이리도 빨리 올 수 있다니. 지연은 침상에 쓰러지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훨씬 늦게 일어났습니다. 새가 지저귀는 소리에 겨우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지요.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머리는 쪼개질 듯이 아팠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창백했고 눈가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마치 큰 병을 앓은 사람 같았지요. 이런 늦었구나. 스승님께서 노하실 것이다. 지연은 허둥지둥 옷을 갈아입고 도사의 초막으로 향했습니다. 도사의 초막에 도착했을 때 일심 도사는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사는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지요. 스승님, 늦어 죄송하옵니다. 지연이 깊이 절하며 사과했습니다. 늦은 것보다 내 몸이 더 걱정이구나. 스승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 앞에 앉자마자 지연은 또다시 졸음에 빠져들었습니다. 스승이 펼쳐준 주역책 위에 고개를 떨구고 말았지요. 일심도사는 한참 동안 지연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현아,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느냐? 도사의 목소리에 지연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사의 예리한 눈빛이 마치 자신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것 같았지요. 아닙니다. 그저 잠을 설쳐서 조금 피곤할 뿐이옵니다. 지연이 당황하여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라. 도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 얼굴이 창백하고 기운이 빠져나간 것이 보이느니라. 내 몸에서 음기가 느껴지는구나. 음기라니요, 스승님. 지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내 몸에서 여인에게서나 느낄 수 있는 음기가 느껴진다는 말이니라. 어디서 누구를 만났느냐? 도사가 염려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지연은 도사의 날카로운 눈빛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홍련의 아름다운 얼굴이 떠올랐지만 그녀와의 일을 말할 수는 없었지요.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을 어떻게 스승님께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스승님. 그저 몸이 좀 피곤할 뿐입니다. 도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더 이상 묻지 않겠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모든 것에는 이치가 있고 이치를 거스르면 화를 입는 법이니라. 도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가르침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지연의 마음은 이미 홍련에게 가 있었고 수업이 끝나길 기다리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주역의 깊은 이치는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오직 홍련의 목소리와 그녀의 향기만이 지연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내 몸과 마음이 흐트러져 있으니 공부가 들어갈 리 없구나. 도사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내일은 정신을 차리고 오겠습니다. 지연이 공손히 답했습니다. 지현아, 주의하거라. 산 속에는 많은 영물들이 사람을 홀리니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 도사가 지연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지연은 도사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뜻을 깊이 새기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홍련만이 가득했으니까요.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지연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 다시 산길을 올랐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분명 허약했지만 홍련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그날 저녁 도사의 초막을 나온 지연은 곧장 홍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은 어제보다 더 쉽게 찾을 수 있었고 마치 홍련의 집이 그를 부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와 집도 어둠 속에서 은은히 빛나는 것 같았지요. 이상하게 어젯밤 온 길이 훤히 기억나는구나. 마치 여러 해를 다닌 길처럼. 지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이 문을 두드리자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홍련이 곧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홍련은 반가운 얼굴로 지연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셔요. 소녀 공자님이 오시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홍련은 어제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진홍빛 치마에 옥색 저고리를 입은 모습이 마치 꽃 같았고 그녀의 얼굴은 더욱 생기 있어 보였지요. 반면 지연은 창백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홍련 아가씨. 지연은 그녀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피로와 불안이 사라지는 것 같았지요. 공자님, 얼굴이 창백하시네요. 괜찮으세요? 홍련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괜찮소이다. 당신을 보니 모든 것이 좋아졌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 마음도 기쁘답니다. 오늘은 더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홍련이 다정하게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은 홍련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술상은 어제보다 더 풍성했고 음식도 더 다양했지요. 향긋한 꽃차와 산에서 딴 과일, 그리고 어디서 구했는지 고기 요리까지 있었습니다. 이리 푸짐한 상을 차리셨소. 어찌 이 깊은 산중에서 이런 음식을. 지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공자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답니다. 어제보다 더 특별한 밤이 되었으면 해서요. 홍련이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연은 이번에는 정신을 차리려 했으나 홍련이 따라주는 술 한 잔에 또다시 마음을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술은 어제보다 더 달콤했고 한 모금 마시자마자 온몸이 뜨거워졌지요. 이 술은 어제보다 더 향기롭소이다. 특별한 꽃으로 담근 술이에요. 마시는 이의 사랑을 더 깊게 만든다고 하지요. 홍련이 속삭였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밤을 홍련과 보냈습니다. 이상하게도 지연은 전날보다 더 기운이 빠졌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럼에도 홍련의 품에 안겨 있을 때만큼은 그런 불편함도 잊을 수 있었지요. 밤이 깊어가고 둘은 다시 침상에 누웠습니다. 지연의 몸은 이제 완전히 힘이 빠져 있었고 홍련의 손길 아래 그저 누워 있을 뿐이었습니다. 홍련 아가씨. 이상하게 몸이 자꾸 무거워지는 것 같소이다. 기운이 없고. 지연이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피곤하신 거예요? 공자님,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더 잘 보살펴 드릴게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좋아질 거예요. 홍련은 지연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다독였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묘한 기운이 자신의 몸을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의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지요. 순간 그는 도사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홍련의 달콤한 입술이 닿자 그런 생각마저 사라지고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요. 그녀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 지으며 지연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지연의 발걸음은 홍련에게로 향했습니다. 매일 밤 홍련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지만 이상하게도 지연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지고 몸은 야위고 눈에는 생기가 사라졌지요. 도사는 이런 지연의 변화를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지연은 자신이 왜 이렇게 변하는지 알지 못했고 단지 홍련이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역책에 침을 흘리며 졸고 있던 지연을 보며 도사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지연아, 내 육신이 골마가고 혼은 빠져가는구나. 도사의 날카로운 말에 지연은 고개를 푹 숙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혔고 바들바들 떨리는 손을 감추려 소매 안으로 넣었지요. 지연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날이 갈수록 변해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뺨은 쑥 들어가고 눈은 움푹 패였으며 한때 도사가 칭찬하던 총명한 눈빛은 이제 흐리멍텅하게 변했지요. 그러나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겠다고 온갖 맹세를 하며 다짐해도 도사의 초막을 나서는 순간 지연의 발걸음은 마치 실이 당기듯 귀신에 홀린 듯 어김없이 홍련이 있는 산속 기와집으로 향했습니다. 스승님,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사의 예리한 눈빛 앞에서 더는 숨길 수 없다고 느꼈지요. 제가 어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면 제 정신이 아니옵니다. 마치
저 자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사는 지연의 창백한 얼굴을 오랫동안 살피더니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걱정이 깃들어 있었지요. 그럴 테지. 내가 만나는 것은 여인이 아니라 수백 년 된 여우 요괴니라. 9월산 깊은 곳에 사는 구미호지. 여우 요괴라니요? 지연은 도사의 말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신과 충격이 가득했지요. 홍련이 요괴라고요? 지연은 도사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아름답고 다정했던 홍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 달콤한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요괴의 속임수라니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홍련이라. 그런 이름으로 너를 속였구나. 도사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붉은 연꽃. 과연 교묘한 이름이로다. 여우 요괴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 바로 붉은색이니라. 하지만 스승님, 그녀는 지연이 항변하려 했지만 도사가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내 말이 다 무슨 소용이냐. 그것은 여인이 아니라 수백 년 묵은 여우 요괴다. 내 기운을 빨아먹는 요괴지. 이대로 가다간 내 목숨이 위험하니라. 내 몸을 보아라. 이미 앙상하게 야위었지 않느냐. 도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9월산에는 오래 전부터 여우 요괴가 산다는 소문이 있었다. 이 요괴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화해 젊은 남자들을 유혹한 후 그들의 정기를 빨아먹지. 이미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되었지만 아무도 그 실체를 보지 못했다고 한다. 요괴의 환술에 빠진 자는 모두 죽음을 맞이했으니까. 아니 그럴 리가. 지연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홍련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녀는 저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녀의 눈에서 그 마음을 보았습니다. 어리석구나. 도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지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느냐? 그것이 진짜 홍련의 눈빛이라 생각하느냐? 여우 요괴는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환술에 능하니라. 내가 지금 보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환영이다. 도사는 지팡이로 바닥을 3번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방 안에 푸른 빛이 맴돌더니 갑자기 지연의 목에서 희미한 실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지연의 목에 실을 묶어 당기는 것처럼 보였지요. 보아라. 이것이 바로 요괴가 너를 붙잡고 있는 끈이다. 내 정신과 혼백을 빼앗아가는 통로니라. 도사가 손을 휘두르자 그 푸른 실은 사라졌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목을 만지며 겁에 질린 얼굴로 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도사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사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방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지요. 마침내 도사가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이미 내 정기의 대부분을 빼앗겼으니 이대로 가다간 죽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너를 구할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여우 요괴는 자신의 정수인 여의주를 가지고 있느니라. 그것은 보통 구슬 모양을 하고 있지. 구슬이라니요? 어떤 지연이 묻자 도사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명심하거라. 구슬이 내 입으로 들어오면 망설임 없이 삼켜버리도록 해라. 그리고는 하늘을 보고 자빠져라.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느니라. 도사는 서둘러 책상 서랍에서 작은 부적 하나를 꺼내 지연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은 푸른 빛이 감도는 종이에 붉은 글씨로 주문이 쓰여 있었지요. 부적에서는 은은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을 몸에 지니고 가거라. 여우 요괴의 환술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지만 내가 정신을 차릴 시간은 줄 것이다. 부적을 가슴에 품고 내 말을 잊지 마라.
지연은 부적을 공손히 받아 가슴에 품고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결연한 의지가 깃들었지요. 오늘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홍련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로 가슴이 설렜답니다. 아무리 요괴일지라도 그녀와의 기억은 너무나 달콤했으니까요. 스승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지연이 깊이 절하며 약속했습니다. 이 몸이 죽을지언정 그 요괴로부터 벗어나겠습니다. 도사는 지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함께 믿음이 담겨 있었지요. 부디 내 말을 잊지 말거라. 구슬을 삼키고 하늘을 보아야 한다. 그리고 도사가 지연의 귓가에 마지막 말을 속삭였습니다. 기억하거라. 내 안에는 진정한 도의 씨앗이 있느니라. 그것을 깨우칠 때 너는 새로운 길을 보게 될 것이다. 지연은 도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점차 흐려졌던 기운을 되찾아가고 있었지요. 하늘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지연의 발걸음은 도사의 당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홍련의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이것이 요괴의 집이다. 가지 마라는 이성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홍련의 향기, 그녀의 살결, 그녀의 달콤한 목소리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더 강했지요. 품속의 부적이 미약하게 뜨거워졌지만 그 열기조차 지연의 충동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해질녘 산길을 걸으며 지연은 여러 번 멈춰서서 고민했지만 결국 그의 발길은 어김없이 그 기와집을 향했습니다. 이제는 길이 익숙해져 숲속을 거침없이 헤쳐나가니 어느새 달빛 아래 빛나는 저택이 눈앞에 나타났지요. 오셨군요, 공자님. 홍련은 마치 그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미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밤 그녀는 특히 아름다웠습니다. 진분홍빛 비단 저고리의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고 그 위에 은실로 수놓은 반짝이는 버선을 신고 있었지요. 그녀의 머리는 구름처럼 풀어헤쳐져 있었고 눈은 어두운 밤에도 별처럼 빛났습니다. 홍련 낭자, 다시 뵙게 되어 기쁩니다.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공자님을 기다렸답니다. 오늘도 특별한 밤이 될 거랍니다. 홍련이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지연은 그 손길에서 이상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대문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서니 오늘 밤 집안은 평소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곳곳에 향로가 놓여 있어 향기로운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호화로운 주안상이 마루 한가운데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금빛 자개상에는 화려한 술병과 고급스러운 안주들이 넘쳐났지요. 오늘은 무슨 특별한 날인가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밤이에요. 홍련이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밤이 될 거예요, 공자님. 마지막이라니요?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스승님의 경고가 떠올랐지요. 아, 걱정 마세요. 그저 제 말은 오늘 밤이 모든 밤 중에 가장 특별하다는 뜻이었어요. 홍련이 은은하게 웃으며 도리어 지연을 안심시켰습니다. 두 사람은 화려한 술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홍련은 정성스럽게 지연에게 술을 따라 주었고 안주를 건네주었지요. 지연은 홍련의 손길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술잔을 비워갔습니다. 오늘 술은 더 향기롭네요. 이 술은 제가 100년을 기다려 담근 술이에요. 가장 특별한 손님을 위해 아껴둔 것이지요. 홍련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몇 잔의 술이 오고 가자 방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홍련은 지연의 곁으로 바짝 다가왔고 그녀의 손길은 지연의 몸을 타고 내려갔지요. 공자님, 함께 침실로 가시지요. 지연은 이미 술 기운과 향기에 취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지연의 가슴에 품은 부적이 이제는 확실히 뜨거워졌지만 그는 이를 무시한 채 홍련을 따라 안쪽 방으로 들어갔지요. 방 안은 붉은 비단 이불이 펼쳐져 있었고 촛불이 아름다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홍련은 천천히 자신의 옷을 벗었지요. 그날 밤 지연은 또다시 홍련과 질펀하게 운우의 정을 나눴습니다. 홍련은 평소보다 훨씬 더 열정적이었고 마치 모든 것을 다 쏟아내려는 듯한 기세로 지연을 휘감았지요. 지연은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깊은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숨소리가 방 안에 가득 찰 무렵 홍련이 갑자기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달빛을 받아 유리처럼 빛났고 눈빛은 이상하게 붉게 빛났지요. 공자님, 오늘은 특별한 놀이를 할까요? 홍련이 갑자기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떤 놀이요? 지연이 반쯤 정신이 없는 상태로 대답했습니다. 홍련의 얼굴에 기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구슬을 입으로 주고받는 거예요. 이걸 하면 더 즐거워질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홍련은 작은 구슬 하나를 은밀하게 꺼냈습니다. 그것은 붉은 빛을 띠는 작은 구슬이었지요. 달빛 아래에서도 그 구슬은 마치 내부에서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붉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구슬이 빛날 때마다 방 안에 있는 촛불들도 함께 일렁였지요. 지연은 그것을 보자마자 스승의 말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구슬이 내 입으로 들어오면 삼켜버리도록 해라. 그리고는 하늘을 보고 자빠져라.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무엇이오? 이건 정기가 담긴 보물이에요. 홍련이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구미호의 여의주라고도 하지요. 이걸 가지고 놀면 더 즐겁답니다. 공자님과 저, 우리가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홍련은 구슬을 주의 깊게 입에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눈이 순간 핏빛으로 변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지연에게 몸을 기울여 입을 맞추며 구슬을 넘겨주려 했습니다. 자, 이 구슬을 받아보시어요. 지연이 홍련의 입에서 뜨거운 입김과 함께 구슬을 받아 물었을 때 오늘이 내가 살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고 한 스승의 말이 귓전에 맴돌았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만약 스승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은 지금 요괴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고 이 구슬은 자신의 마지막 정기를 빼앗아 갈 물건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스승이 틀렸다면 지연은 홍련의 아름다운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고왔지만 그 눈에는 이제 욕망과 탐욕이 함께 어려 있었지요. 지연은 홍련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문득 그녀의 눈 속에서 무언가를 본 듯했습니다. 그것은 흡사 여우의 눈동자였고 순간 홍련의 얼굴이 변해 날카로운 주둥이와 날렵한 이빨이 드러나는 듯했지요. 어서 받아주시어요, 공자님. 홍련의 목소리에는 이제 간절함을 넘어선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핏빛으로 번뜩였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지요. 이 구슬을 넘겨받으면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어요. 영원히. 그 순간 지연의 가슴에 품은 부적이 불덩이처럼 타올랐습니다. 그 열기가 온몸을 타고 돌면서 마치 머리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충격을 주었지요. 지연의 눈앞에서 갑자기 안개가 걷히는 듯했습니다. 홍련의 아름다운 얼굴이 흔들리더니 그 뒤로 날카로운 주둥이와 이리저리 꿈틀거리는 9개의 꼬리가 어른거렸습니다. 이것은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홍련의 얼굴에 초조함이 스쳤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서 받으세요. 지연은 그제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사의 말이 사실이었고
자신이 지금까지 사랑했던 홍련은 정말로 요괴였던 것입니다. 수백 년을 살아온 구미호가 자신의 정기를 빨아먹기 위해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신한 것이었지요. 지연의 마음 속에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얼마나 철저히 속았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도사에 대한 미안함도 솟구쳤지요. 스승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 지경까지 온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공자님, 왜 그런 눈으로 저를 보세요? 홍련이 불안한 기색으로 물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홍련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지요. 이제 알겠소. 지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구슬이 무엇인지. 홍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온 힘을 다해 목구멍으로 구슬을 밀어 넣었습니다. 구슬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뜨거운 불덩이가 온몸을 타고 도는 듯한 느낌이었지요. 꿀꺽. 안 돼! 홍련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놈! 그걸 왜 니놈이 삼킨단 말이냐? 순간 홍련의 목소리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달콤하고 부드러운 여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날카롭고 거친 짐승의 울음소리였지요. 마치 금속을 긁는 듯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장 다시 듣지 못할까? 내 여의주를 내놓아라! 홍련이 광분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홍련의 몸에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웠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지기 시작했고 손톱은 날카로운 발톱으로 변했습니다. 입에서는 송곳니가 삐죽 나왔고 눈은 완전히 핏빛으로 변해 어둠 속에서 불처럼 타올랐지요. 홍련이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지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지연은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 용기를 내어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내 정기를 빼앗아갈 수 없다. 이제 너의 정체를 알았구나. 감히 하찮은 인간 주제! 홍련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괴물의 것이었습니다. 수백 년 공들여 키운 내 여의주를! 그 순간 지연의 몸속에서 여의주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작은 태양이 배 속에서 터지는 듯한 느낌이었지요. 뜨거운 기운이 온몸을 타고 돌더니 입과 코, 심지어 모공으로까지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천둥 소리 같은 굉음과 함께 방 안에서 붉은 연기가 솟구쳤습니다. 홍련의 몸이 빛으로 가득 차더니 마치 폭발하는 듯했고 집 전체가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기와가 우수수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벽에 그려진 그림들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지요. 으악! 홍련이 처절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1000명이 동시에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고 지연의 고막을 찢을 듯했습니다. 지연은 너무 놀라 하늘을 보고 자빠지라는 도사의 말을 완전히 잊고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리며 땅을 보고 엎드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공포와 충격으로 온통 하얗게 되어 있었지요. 방 안은 온통 붉은 연기로 가득 찼고 그 연기에서는 썩은 냄새와 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비명 소리가 지연의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졌고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린 것 같았지요. 지연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조여왔고 온몸이 타는 듯한 고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안위대! 홍련의 목소리가 점점 여러 개로 갈라지며 울려 퍼졌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내 여의주를 그동안 어떻게 모은 정기인데. 그 비명 소리 속에는 분노뿐만 아니라 절망과 후회도 섞여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공들여 모은 힘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고통이었지요. 수백 년을. 아, 연기가 점점 진해지더니 갑자기 강한 바람이 일어 연기를 사방으로 날려버렸습니다. 그와 함께 홍련의 비명소리도 점점 약해져 갔고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연은 귀를 막고 엎드린 채로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모든 소리가 멈추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지요. 그리고 그가 본 것은 더 이상 아름다운 기와집도 화려한 방도 없었습니다. 오직 어둡고 축축한 동굴만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고 바닥에는 수많은 해골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는 꼬리가 9개 달린 거대한 여우가 배를 뒤집고 죽어 있었지요. 여우의 배에서는 구슬이 터져 나와 땅에 떨어져 있었고 그것은 마치 산불꽃처럼 여우의 몸을 불사르고 있었지요. 여우의 흰 털은 빠르게 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 여우 요괴였구나. 지현이 놀라움과 두려움에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지현은 서둘러 동굴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새벽이 되어 있었고 동쪽 하늘은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맑은 공기가 지연의 폐를 채웠고 그는 처음으로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숲을 빠져나와 산길을 내려가면서 지연은 스승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생각해보니 스승의 말대로 구슬을 삼키고 하늘을 보고 누웠어야 했는데 놀라서 엎드렸던 것이 자꾸 아쉬웠습니다. 도사가 그토록 강조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말이지요. 산을 내려오는 길에 지연은 이상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땅의 기운이 마치 물처럼 발끝으로 흘러들어오는 것 같았고 나무와 돌에서도 미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각이었지요. 이튿날 아침 지연은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은 이미 초막 앞 바위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지요. 스승님, 지연이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대로 구슬을 삼켰습니다. 허나 아쉽도다. 도사가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위로 자빠졌으면 하늘을 알게 됐을 텐데 엎어졌으니 땅을 알겠구나. 스승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지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스승을 바라보았지요. 스승님, 무슨 말씀이신지. 지연이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스승은 천천히 일어나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평온했지요. 구슬은 여우 요괴의 혼백이 담긴 여의주인이라. 수백 년 묵은 구미호의 정수지. 그것을 삼킨 내가 하늘을 보고 누웠다면 그 힘이 하늘로 올라가 내 안에 천기를 잇는 능력이 생겼을 것이다. 내가 천문을 알고 하늘의 이치를 꿰뚫는 천관이 되었을 테지. 도사는 지팡이로 땅을 가리키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땅을 보고 엎드렸으니 그 힘이 땅으로 내려가 땅의 이치를 알게 되었구나. 내 발밑으로 흐르는 기운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지연은 잠시 집중하니 정말로 자신의 발밑으로 미묘한 기운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산의 모양, 돌의 배치, 흙의 상태 모두가 이전과는 다르게 보였지요. 그럼 제가 지연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단다. 이제 너는 땅을 잇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풍수와 지리의 밝은 지관이 될 것이니라. 산세와 물줄기의 이치를 알고 땅의 기운을 읽을 수 있는 재주를 얻었구나. 도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한편으로는 아쉬웠지만 동시에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는 깊이 절하며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목숨을 구해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 앞날은 내가 스스로 개척해야 할 것이다. 여우 요괴의 여의주를 얻은 대가로 내가 땅의 이치를 깨달았으니 이제 그 능력을 사람들을 위해 쓰도록 하거라. 스승의 말처럼 지연은 그 사건 이후 신기한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땅의 기운을 보는 눈이 생겼고 산과 물의 흐름을 읽을 수 있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그저 하얀 안개로만 보였던 것이 점차 뚜렷한 형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도사인 스승의 지도 아래 이 능력을 키워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집터를 보아주기도 하고 묘자리를 찾아주기도 했지요. 사람들은 지연이 점지해준 땅에 집을 지으면 복이 들어온다고 소문이 났고 그의 명성은 점점 퍼져 나갔습니다. 그렇게 지연은 평생을 땅의 풍수에 통달한 이름 있는 직관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선 팔도에 알려졌고 심지어 궁궐에서도 그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연이 풍수지리에 관한 책을 남겼다는 소문도 있지만 그 책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지요. 하지만 구월산 아래 사람들은 달 밝은 밤이면 산속 어딘가에서 아름다운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것이 지연을 유혹했던 여우 요괴의 원혼인지 아니면 단순한 산바람 소리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요. 다만 이후로 구월산에서는 젊은이들이 사라지는 일이 더 이상 없었다고 합니다.